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주간에 있었던 해외 증시 이야기들, 그리고 이슈들, 기업들,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 테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역시 여전히 좀 개별 기업들 좀 특징적인 소식에 따라서 움직였었던 한 주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등락폭도 컸었고, 눈에 띄는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그런 이슈들 위주로 이번 주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황 먼저 말씀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수, 미국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2%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1.03, 나스닥 마이너스 1.67.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네, 확실히 좀 전고점을 지난주에 한번 만들어 놓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는, 새 지수가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한 주를 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업종부터 볼게요. 보게 되면 지금 비철 목재라고 해가지고 눈에 띄게 좀 상승하는 모습 올라와 있는데, 이번 주에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었던 이슈였죠. 기존에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법안,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법안이 지난주 금요일 날 통과가 되었고, 이번 주에 좀 긍정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확실히 눈에 띄는 섹터로서 잡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비철 목재라던가 에너지, 철강, 기계 전반적으로 다 관련된 업종, 관련된 섹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별 기업들 상승 종목 어떤 거 있는지, 아무래도 실적 시즌 그리고 개별 기업들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기업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종목 핀두오도였습니다. 핀두오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주간 수익률 약 11%, 특히 어제 바로 밤에 좀 강하게 올라왔었죠. 핀두오도뿐만 아니라 징동닷컴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도 그랬고, 역시 중국의 빅테크, 유통 관련된 기업들이 전혀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차트로 조금 보게 되면 확실히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던 그 중국의 빅테크 대형 기업들이 최근 한 8월 이후 한 두세 달 정도는 더 이상의 추가 하락보다는 조금 더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좀 반등하는 모습 나왔었는데, 이번 주 중국에서 이제 쌍10일이라고 해가지고 광군제라는 주요 쇼핑 행사 기간이 이제 11월 11일에 했으니까 어제부터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쪽의 규모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얼마나 나왔냐, 얼마나 사람들이 쇼핑을 했냐라는 데이터가 이제 어제 나온 건데, 그 중국 규제 당국이 그동안 있었던 빅테크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쪽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마케팅이 조금 더 축소됐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확실히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번 광군제 행사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 매출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견고한 소비에 재차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확실히 좀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이제 전년 동기 대비의 성장률 자체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한 8% 정도 좀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은 규제 관련된 우려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상 최대 규모 재차 갱신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확실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AMD와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요 이제 그 반도체 업체들 이따도 오늘 또 한 차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반도체 기업들인 엔비디아와 AMD가 암드라고 불리는 두 기업이 확실히 좀 이번 주에 긍정적인 모습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명이 바뀌었죠. 메타 플랫폼스라고 사명이 바뀐 페이스북에서 데이터 칩 관련된 사용을 이제 AMD에 사겠다라는 소식 발표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이번 주에 뭐 한 차례 급등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고 또 기술주들 빠질 때는 또 6%까지 그러니까 뭐 변동성은 컸지만 그래도 역시 주간 수익률로는 나쁘지 않은 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거의 추세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 소식 뉴스 나오면서 10%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고 그 이후 이제 기술주들 차익 빠지면서 또 하루 만에 또 6%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지만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 반등에서 나오면서 이번 주 주간으로는 7% 가까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역시 계속적으로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AMD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주요 행사라고 불리는 이제 GTC 행사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여전히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추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도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반도체인 퀄컴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이 사실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특히 기술주들 나스닥이 좀 이번 주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1,0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한국 환화로 했을 때 100조 이상 되는 기업들 중에서 플러스 되는 종목이 뭐 그렇게 많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들 여기 그 차트 지수 그 표에 나와 있는 기업들 이외에 몇 가지 종목들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 주에 이제 그 인프라 투자 관련된 법안 통과 소식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이제 중장비 소재 뭐 이런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캐터필러가 있겠죠. 이런 기업들도 조금 눈에 띄었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 바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죠. 그러니까 15일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어제 이제 깜짝으로 공동선언 기후 공동선언을 발표를 하면서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뭐 중국에서도 그랬고요. 미국에서도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태양광 업체 엠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뭐 진코솔라도 그랬고요. 뭐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그렇지만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이번 주에 굉장히 핫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존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유명했었던 이름 그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회사가 이번 주에 이제 상장을 했었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의 지분이 20% 들어가 있고요. 그 전기차의 픽업 트럭을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픽업 트럭과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SUV 모델까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아무래도 이 친환경과 관련된 친환경 자동차 하면 뭐 테슬라 이후에 이제 루시드도 상장할 때 그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리비안 역시 굉장히 많은 관심 속에 주목을 받으면서 상장을 했었고 수익률 역시 상장 당일날도 굉장히 20% 이상 올라오면서 마감했었고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틀 차에도 강세를 보이면서 좀 마감을 했었습니다. 지금 단계는 비슷한 것 같아요. 루시드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지금 이제 상용화가 전반적으로 테슬라처럼 완전히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개발은 어느 정도 되었고 이제 상용화를 양산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RT1이라는 모델이 작년에 이제 발표가 되었었고 이제 뭐 그 다음 달에 있을 SUV 모델까지 합쳐서 사전 계약이 5만 대 정도 뭐 계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제 출고된 수량 같은 경우는 약 150대 정도니까 아직 개발은 되고 있지만 양산까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자동차 업체라는 점에서 또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역시 시가총액도 뭐 포드나 GM보다도 훨씬 높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으니까요. 1000조가 아니라 이제 1000억 달러가 넘죠. 그러니까 100조가 한국 돈으로 100조가 넘는 건데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뿐만 아니라 또 이번 주에 눈에 띄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로블록스 대표적인 게임, 메타버스 게임 관련된 기업이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 때 한 차례 이제 관심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이제 팬데믹 정상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가입자 수라던가 이용자 수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실적 발표에서 그런 우려감들을 떨치고 긍정적 견고한 실적과 가이던스 그 이용자 수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그날 하루만에 무려 40% 이상 42%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고 물론 이제 전일 빠질 때 13% 빠지면서 마감을 했었지만 이제 바로 이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반등하면서 이번 주에 또 로블록스의 주가가 굉장히 눈에 띄었었다. 우리나라에 사실 이제 뭐 최근에 NFT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주가 흐름 좋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좀 주목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로블록스도 그렇고 ETF 그 메타버스 ETF인 라운드에서 운영사에서 나온 메타버스 ETF 메타 같은 경우에도 운용 규모가 운용 자산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올라오면서 수익률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이 여전히 미국 증시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도 보게 되면 이제 테슬라 아무래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나온 이슈로는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자기의 지분 일부를 뭐 매각을 하겠다, 뭐 투표율이 몇 퍼센트 이상 되면 매각을 하겠다 이런 트위터가 나오면서 이제 뭐 관련된 우려감들 아무래도 CEO의 지분이 나오게 되면 뭐 우려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일론 머스크의 동생 역시 또 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면서 하락하긴 했었는데 사실 뭐 그 지분 매각이 그렇게 큰 규모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한국 돈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미묘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우려감들이죠. 우려감들 정도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이 급등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빠질 때도 조금 더 강하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여행 관련된 이제 부킹닷컴이나 뭐 에어비앤비도 이번 주에 좀 주간 수익이 좋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페이팔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있었는데 부진한 실적 그리고 내년 가이던스까지 좀 부진하게 발표를 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나스닥 하락에 따라서 뭐 대형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뿐만 아니라 뭐 이제 사명을 바꾼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모습들 보여주었습니다. ETF 주간 섹터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또 금 관련된 기업들 좀 눈에 띄었었는데 그 관련된 ETF인 금 ETF GDX가 이번 주 주간 수익률이 6%, 그 다음에 은 관련된 ETF 역시도 또 4.47%.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재, 실물, 자산에 관련된 ETF들이 좀 눈에 띄는 수익률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락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이 조금 주간 수익률이 안 좋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련된 ETF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레버리지, 나스닥 레버리지 ETF인 뭐 TQQQ나 그다음에 ARK 그리고 그다음에 그냥 QQQ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단위로 이제 이번 주에 실적 상향한 종목들입니다. 에너지 종목들 쉐브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CVC 헬스라던가 그다음에 소매 쪽 홈디포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엔비디아도 주간 실적 상향 종목으로 이번 주에 트래킹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뭐 시장 자체는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좀 하락하면서 마감했었지만 아무래도 개별 기업의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서기도 했었고 관련된 기업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중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해 1.18%, 신천 1.64%, 홍콩 항생 1.5%, 미국과는 조금 반대로 이번 주 주간 수익률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뭐
중국 그 상해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렇게 뭐 오래 올라온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이번 주는 좋았지만 뭐 연간으로 했을 때는 뭐 아직 비교하기 좀 어렵겠죠. 이번 주 주간 그 중국 관련된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석탄 공급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전력 부족 현상이 일부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그 전력난에 대한 우려에서 좀 벗어나면서 투신 개선이 좀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민은행 그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 좀 나왔었는데 인민은행에서는 그 시중은행이 저탄소 기업에 대출을 해주게 되었을 때 인민은행이 그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약 저금리 약 1.75% 굉장히 저금리로 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도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섹터의 기업들 중화권 증시에서는 모멘텀이 있었고 역시 광군제 관련된 데이터도 중화권 증시에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 뭐 대표적인 이제 전기차인 니오라던가 샤오펑 뭐 이런 기업들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주 화이자가 이제 그 코로나의 경구용 치료제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은 반대로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지만 또 한 차례는 이제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 2025년까지 이 글로벌 의약품 관련된 육상 발표 뭐 이런 소식도 나오면서 방서제약, 뭐 해남약 관련된 기업들은 좀 눈에 띄는 그런 한 주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시황과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 이슈들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번 주에 제가 한 가지 준비해온 투자 트렌드, 투자 테마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준비해온 테마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 해외 주식 그중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했을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대형 IT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몇 가지 기업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있다면 해외 글로벌 시장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고 이 기업들은 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약을 해서 좀 몇 가지 4가지 정도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시가총액별로 시가총액 순으로 좀 말씀드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뭐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주목을 받았었고 엔비디아의 주 사업은 GPU라고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설계하는 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눈에 띄는 확실히 반도체 기업에서 눈에 띄는 현재 지금 시가총액 1위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현재 실적이나 뭐 전망이라던가 모멘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감 역시도 충족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8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300조, 400조 수준인데 거의 뭐 2배 가까이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주가에 $300 정도인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두 달 전 정도에 아마 액면 분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주가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립된 지 한 30년 정도 된 회사이고 주로 이제 게이밍 GPU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 작년부터는 또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국가별 매출 좀 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만, 중국, 미국 쪽에서 좀 고르게 나오고 있고 배당은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IT 성장주답게 배당은 거의 뭐 지급하고 있지 않고 올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벌써 2배 이상. 사실 엔비디아는 작년에도 이제 비대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에서 뭐 게임 뭐 이런 그 언택트 관련된 기업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아서 많이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 몇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CPU는 거의 인텔이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GPU는 거의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의 보급, 그다음에 게임의 보급, 게임의 고성능화에 따라서 한 차례 주가가 기업이 좀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쪽에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점차 데이터들,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데이터량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업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뭐 아마존 클라우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다음 구글 클라우드, 전반적으로 지금 뭐 클라우드 사업들, 데이터 센터 뭐 이쪽으로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역시 이쪽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눈에 띄었었던 소식으로는 이제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라이센스 주로 설계하는 영국 기업 중에 ARM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최 라이센스 단계부터 해가지고 이제 도입 예정인 뭐 CPU, 그다음에 기존의 GPU 그래픽 카드, 기존에 이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GPU, 그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용으로 들어가는 또 DPU,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생태계를 이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또 기대감들을 한 몸에 받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독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이랑 그다음 영국 쪽에서 지금 반대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아직 좀 타결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엔비디아의 모멘텀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반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다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뭐 클라우드 게임이라던가 뭐 이제 지포스 나우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 게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이제 자율주행 아틀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데, 이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만 뭐 1,5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쪽에 대한 사업 부분, 그 다음에 AI에 관련된 특허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AI, 그 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밸류에이션을 땡겨서 지금 높은 주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쪽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의 경기에 민감하기도 하고요. 경쟁 역시도 굉장히 좀 치열하다 보니까 뭐 이런 점들, 뭐 특히 작년부터 특히 올해가 그랬죠.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들, 뭐 이런 점들은 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이 이 게이밍 GPU, 이 게임할 때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 거의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AMD의 그래픽 카드 성능도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들 하지만, 이 호환되는 부분의 입장에서 단순히 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뭐 더 고화질을 보여준다라는 점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엔비디아의 기술력들, 그다음에 다른 부품들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이 호환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우월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게이밍 GPU에서 높은 매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작년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매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그 상업용 디자인이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부분도 아직 뭐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일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라고 보시면, 게이밍 가장 큰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주 사업 분야고요. 데스크탑이라든가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가 주 사용자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게임,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클라우드 게임 쪽 사업부에 대한 이용자 수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드웨어 중에 이제 고글, 뭐 증강현실 고글, 안경, 뭐 글래스, 이 하드웨어 쪽에 대한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쪽에 대한 GPU도 역시나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A, 멜라녹스라는 기업 M&A를 하던가, 그다음에 굉장히 뭐 적극적인 그
그 이미 기존에 있는 대형 IT의 클라우드와의 계약, 그 다음에 단순히 칩,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만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아예 통합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가 이제 옴니버스라고 해가지고 메타버스 생태계는 결국에는 3D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건데 이 3D 디자인을 구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모아놔서 요거를 이제 플랫폼화 하고 있는 사업도 역시 엔비디아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모멘텀 또 주목해볼 만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도 굉장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도 우수하고 중장기적인 또 사업 부분 그 모멘텀들까지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대형 IT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기업, 그래픽카드 업체가 엔비디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점들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높다는 점 꼭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TSMC,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도 좀 비교가 많이 되었었죠. 이 TSMC라는 회사는 이제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탁 생산만 하는, 그러니까 아까 엔비디아는 설계를 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이제 생산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회사를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데 이 TSMC는 위탁 생산만 하는 그러니까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이 반도체 위탁 생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1위 올랐었지만 물론 이제 지금은 엔비디아에 탈환을 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시가총액 무려 700조가 넘는 그런 기업이고, 매출은 아무래도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뭐 엔비디아라던가 뭐 AMD, 뭐 퀄컴 전반적으로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그 수주를 받고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가장 큰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창립된 지는 약 30년, 35년 정도 된, 올해 되었고 올해 수익률 7.2%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TSMC 주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올해는 뭐 박스권에서 뭐 플러스 정도 그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업체 중에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50%가 넘고요. 2위 삼성전자가 20% 수준이니까 압도적인 격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파운드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 기술을 따라가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는 점차 이제 계속적으로 정밀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생태계에서 이 초미세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인력, 그다음에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이 반도체, 초미세공정에 대해서 이런 반도체들을 특히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반도체 업체들, 삼성전자가 작년에 특히나 관련된 모멘텀을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파운드리에 나서는, 그렇지만 격차가 좁혀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좀 진입 장벽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반도체에서 워낙 시장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인텔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인텔은 생산부터 설계까지 전반적으로 다 하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이 인텔의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그 설계만 하는 회사, 이게 팹리스 업체들 AMD나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의 그 시장 파이는 계속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이 수혜를 받고, 여기 1등 업체인 TSMC가 작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았었던 거죠. 이 파운드리 사업은 특히나 이제 또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특히 TSMC는 이제 현금 흐름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 R&D 쪽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 초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 EUV 장비,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싼데 이 부분을 거의 뭐 TSMC가 가장 많이 좀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파운드리 대상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 부족 이슈,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담 이슈 때문에 조금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위탁 생산이니까 거의 다 반도체인데, 그럼 어제 그 중에 이제 그 밑에 공정 난이도라고 해가지고 그거별로 좀 나눠봤을 때 이 숫자가 커질수록 좀 저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숫자가 줄어들수록 좀 고성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5나노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5나노라고 해가지고 가장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비중이 역시 현재 TSMC에서 18%인데, 이 부분에 이쪽에 대해서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가 거의 TSMC, 뭐 삼성전자 뭐 요 정도고요. 지금 현재 뭐 진행 중인 거는 또 3나노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쪽에 대한 비중이라던가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고도화 정밀화되고 있는 반도체 칩에 대해서 누구한테 생산을 맡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대안이 되는 기업이 TSMC.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쪽에 바운드리 쪽에 굉장히 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 구도를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TSMC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인텔입니다. 인텔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수년 동안, 2, 3년 동안 인텔의 주가가 사실 말이 아니죠. 지금 현재 종합 반도체 업체, 이 반도체 기업들을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본다고 하면, 그 생산이랑 설계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기업을 IDM이라고 합니다. 이 IDM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오늘 준비해 오진 않았지만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던가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생산부터 설계까지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고요. 이 기업들 중에, 이 종합 반도체 회사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었던 기업이 이제 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만 하는 기업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이 기업 중에 이제 1위가 TSMC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설계만 하는 회사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엔비디아, 뭐 그다음에 AMD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팹리스라는 설계만 하는 회사,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IDM 업체, 종합 설계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이제 개인 PC용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 다음에 기업용 맞춤, 뭐 데이터 센터 뭐 이쪽으로 들어가는 CPU, DPU 위쪽에 대한 사업 비중,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사실 배당을 거의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률만 놓고 보면 뭐 2.7%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창립된 지 뭐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50년 가까이 된 굉장히 전통을 자랑하는 반도체 업체 강자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DM 업체였죠, 사실. 지금 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가 더 크니까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역시나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고 항상 이제 그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부진한 가이던스, 매출 이로 나오면서 향후 전망 우려 이런 거 나오면서 주가는 굉장히 좋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 점유율, 서버 CPU,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서버 CPU 거의 점유율 90% 이상, 그 다음에 개인 PC용에 들어가는 또 데스크탑 노트북 이쪽에 그 CPU 점유율은 80% 이상, 아직까지도 이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렇지만 각각 이제 AMD, 이따 말씀드린 AMD라는 업체에서 좀 점유율을 조금씩 좀 갈가 먹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텔이 그럼 왜 이렇게 됐냐라고 봤을 때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2016년, 2017년 요때 해가지고 이제 인텔이 한 차례 이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주요 엔지니어들이 다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 업체들이 다 가요. 엔비디아, AMD 이쪽 다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여파가 뭐 2018년 초반까지는 주가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술력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생산의 입장에서도 뭐 삼성전자라던가 TSMC의 지금 뭐 5나노, 3나노 이쪽에 뭐 좀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그리고 CPU 같은 경우에도 AMD의 성능 계속 비교하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속도가 유일한 건 아니죠. 유일한 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AMD의 비교를 당하면서 지금 기술력 관련해서는 좀 우려가, 여파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나왔었던 7나노, 5나노 뭐 공장에 대한 전환, 5나노까지는 지금 뭐 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R&D 투자를 어쨌든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마진이, 그러니까 기업이 실제로 매출 대비 벌게 되는 돈이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위축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대표적인 고객사 중에 하나인 애플도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M1 칩이 애플에서 이번에 그 맥북에도 탑재가 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원래 항상 애플이 이 칩을 인텔 쪽에 수주를 줬었는데 자체적으로 좀 전환을 돌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여전히 굉장히 아직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들, 향후의 전망, 이 우려감들을 미리 다 땡겨오다 보니까 주가는 부정적인 전망들에 가득하면서 시가총액, 반도체 시가총액은 사실 뭐 진작에 뺏긴 지 1위죠. 진작에 뺏긴 지 오래죠. 1위가 현재 엔비디아고, 현재 2위는 또 TSMC,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여전히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CP, 개인용 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 CPU, 그다음 서버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CPU, 이쪽에 대한 매출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IoT, 뭐 비메모리, 파운드리 뭐 이쪽에 대한 매출도 약 10% 정도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 일부 차지하고 있는 이 사업품,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뭐 가전 제품, 하드웨어, 디바이스, 통신 제품 뭐 있죠. 그다음에 모빌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인텔 쪽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빌아이라는 이제 자율주행 업체인데요. 이 부분은 인텔이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매출이 잡히고 있는데, 물론 비중은 아직은 크지는 않고요. 그러면 R&D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인텔,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인텔이라던가 뭐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뭐 이쪽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이제 주가 빠질 때마다 좀 저가 매수세를 많이 담으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또 항상 인텔이 실적 발표에 나오면서 그때마다 또 떨구고, 조금 반등하다가 실적 발표 나오면 또 떨구고, 이런 추세가 조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뭐 거의 올라온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몇 년 동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망들, 사업부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하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기업 AMD라는 기업입니다. 이번 주에 주가 흐름 굉장히 가장 크게 눈에 띄었었죠. AMD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픽 카드를 생산을 하고 있는,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와 CPU를 동시에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한화로 한 200조 정도 되고 있고, 배당 아직은 지급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AMD가 막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뭐 리사 수 CEO 취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마치 이 신생 회사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AMD는 인텔이랑 그 창립된 일수가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역사를 자랑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 주가는 작년에도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익률 50% 이상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AMD 같은 경우에는 CPU,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GPU, 반도체 DPU까지 해가지고 생산은 위탁하고 있지만 설계는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는 종합 팹리스 기업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스크탑용을 했을 때 CPU와 GPU를 동시에 하고 있는 그 유일한 회사였는데, 엔비디아가 CPU 시장에 진출을 선언을 했죠.
현재 그 생산은 주로 원래는 이제 이 AMD는 이제 위탁 생산까지 다 같이 하고 생산까지 다 하고 있는 IDM 업체였는데 이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이 생산 업체를 따로 이제 분사를 시켰고요. 얼마 전에 상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저사양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그다음 7나노 이상급의 고성능은 TSMC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대부분을 좀 TSMC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사 수라는 CEO가 2014년에 취임을 하면서 혁신, 구조 조정, 그다음에 가격대도 경쟁사 대비 낮은데 성능은 또 굉장히 좋은 이런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AMD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인텔이라던가 그다음에 엔비디아, CPU에서는 인텔, GPU에서는 엔비디아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점유율 입장에서는 좀 많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ASP 평균 매출되는 제품 단위 가격은 동반 성장을 하면서 좀 아름다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AMD가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6년에 이제 그 그래픽 카드 업체인 ATI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또 그 프로그래머 분리라고 해가지고 뭐 단순히 이제 개인용 PC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신 장비라던가 뭐 항공기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의 제품군을 확대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일링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기업을 아마 올해 이제 인수가 마무리가 될 거, 올해 말에 아니면 뭐 내년 늦어지면 내년 초에 인수가 마무리될 거예요. 최근에 이어진 계약 주요 이런 계약들 긍정적인 계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2019년 이후로 이제 이 현금 흐름이 흑자가 전환이 되다 보니까 연구개발비 R&B도 굉장히 이제 그 이후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실적 현재 매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전망도 우호적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은 거의 이제 CPU 그 개인용 PC용 CPU, GPU 그 다음에 서버용 쪽 이렇게 2대1 정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거의 다 말씀드렸죠. CPU 아마 뭐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뭐 아실 거예요. CPU는 라이젠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 GPU는 또 라데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제품을 생산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다음에 그 서버용 CPU는 EPYC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눈에 띄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올해 2분기에 이제 인텔의 서버 CPU 시장 점유율은 인텔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점유율의 4% 정도를 또 올해는 AMD가 점유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약들을 바탕으로 서버 CPU 매출은 지금 6분기 연속 1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매출을 신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AMD도 확실히 좀 눈에 띄는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CPU, 뭐 GPU, 뭐 DPU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제품군이 유저 다양하다 보니까 뭐 자일링스 인수하면 더 다양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 뭐 1등이라고 어느 하나 뭐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분야는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서 2위 업체로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 물론 기술력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반도체를 정리했을 때는 CPU를 투자했을 때는 인텔, GPU는 엔비디아 뭐 이런 식이었고 그다음에 나는 CPU와 GPU를 다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AMD였는데 최근의 추세는 뭐 거의 CPU는 AMD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GPU는 엔비디아 쪽으로 거의 투자를 하시는 거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 좀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왜냐면 굉장히 가격대가 사실 싸지가 않거든요. 많이 좀 비싸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에 따른 그에 상향하는 항상 그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전망들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는 파운드리는 TSMC가 항상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압도적인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4차 산업에 들어서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사업부가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해외 시장, 해외 주식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반도체 기업들이 있냐라고 해가지고 조금 네 가지 정도 기업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요약이다 보니까 딥하게는 좀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혹시나 오늘 소개해드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중에 궁금하신 점, 또 더 알고 싶으신 점, 또 다른 반도체 기업 분야 기업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또 피드백해서 많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들, 해외 시장에 있었던 일들과 기업들, 이슈들, 그 다음에 반도체까지, 반도체 주요 기업들 요약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준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 상품권 1만 원을 드립니다.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